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의 황수동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수도권의 인구가 2,600만 명에 달아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인구가 나머지 지방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는 얘긴데요. 이에 대해서 비수도권 시민단체에서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이만영 교수,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은 상황, 국가 비상사태로 지금 생각하고 위기이다라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국토 면적이 한 11.8%의 절반이 넘는 우리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표는 여럿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가운데 73.6%, 약 736개의 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80% 넘는 액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여러 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은 정말 너무 심하도 이런 정도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중에 교육 부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 명문대학 20개 가운데 15개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데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광주과기대 이 3개의 특수 목적 대학을 제외할 경우에는 20위권 내에 부산대, 전북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거점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였던 우리 충북대학교 아쉽게도 20위권 바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내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요. 신규 채용 공고의 72%가 수도권에 편중된 이 나라에서 네. 지역의 젊은이가 희망을 찾기란 참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금 초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초솔로화라는 이 삼각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태서 초서울화 그리고 초수도권화라는 사중구를 겪을 공산이 이제 아주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수도권의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이제 초과를 한 거는 지난해 말입니다. 근데 원래 당초 예상으로는 사실은 지난해 한 7월쯤 이렇게 초과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이제 둔화되면서 연말까지로 연장이 좀 됐는데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해 말로 50.001% 수도권 인구가 그러니까 50%를 지난해 이제 넘어간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얼마나 좀 심각하냐면 1960년에 그 수도권 인구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20.8%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5월까지 따진다고 그러면은 60년 만에 이제 50%를 넘어선 거죠. 근데 이런 그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경우 그 동경의 집중도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동경의 인구 집중도는 30%도 안 넘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한 20%를 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11.8% 면적인데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게 되는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저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수도권 일극 체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만영 교수님은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집중도를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서울 수도권에 권력이 다 집중돼 있는 거죠. 우리 뭐 청와대, 국회, 대법원 이런 권력이 다 집중돼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거기에 좀 뭐 경제력 그리고 문화, 인구 이런 것들이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갈면 갈수록
특히 이제 이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심각하게 수도권 집중 문제는 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으로는 몰리고 있는 상황. 그렇죠.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거나 집중화되는 현상은 계속적으로 커져왔다는 건가요? 그 비율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나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해방 직후에 수도권이 일정한 그 점령이 이게 비율이 있었죠. 네. 근데 최근에 와서 그 비율이 급격히 신장되고 올라갔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고 전 세계에서 도시국가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 경우는 진짜 그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거의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지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서울 수도권이 유일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에는 단일 그 체제니까 네네. 100%가 특정 도시에 사는데요. 우리와 같이 이제 그 일정한 면적이 되고 이런 나라에서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이도영 원장님 말씀하신 1급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예외적이고요. 프랑스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프랑스가 어떤 조롱을 받아왔는가 하면 파리와 그 주변의 사막이라는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몇십 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 이제 양적 지역의 격차 이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현상 사실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 지금 이제 50%가 넘어섰기 때문에 더 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지금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일단은 수도권으로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몰린다면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수도권이 이제 과밀 집중되다 보니까 네.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값을 비롯한 부동산 폭등이죠. 이거는 이미 정부도 지금 특단의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계속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수도권하고 지금 비수도권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주택난 이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위성도시 신도시를 좀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수도권의 통근 거리가 2시간이 넘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퇴근을 하는데 무려 왕복으로 따진다 그러면 4시간 넘게 출퇴근에 지금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전국적인 문제지만 미세먼지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80만 명에 좀 달하는데요. 이 수도권 국민들은 기대 수명보다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미세먼지가 이미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 있잖아요. 이거보다 2배가 지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제 환경부가 발표한 거 보면은 연간 한 12조 3,259억 원 정도 이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갈등을 좀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을 좀 시정하기 위한 그런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는 네. 문제거든요. 대표적인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 인근에 행정 수도로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고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비용들을 계속 우리가 쏟아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수도권 과밀 집중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비롯한 우리 이 시민단체들이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법칙은 규모의 법칙이라고요.
두 번째는 집적 이익의 법칙이고 세 번째가 상대 우위의 법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단가가 싸질 수 있다는 얘기고 집적 이익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모여 있을수록 또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상대적 비교 우위는 도시가 어떤 특정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이나 도시가 지나치게 커지고 비대해지면 규모의 비경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집적 이익의 불경제가 발생을 하고 상대 우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이 물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면 네. 이 원래 도시란 게 교통지역이라든지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우리 이대영 원장이 수치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외부 효과 중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일이 보람차고 희망찬 일이 아니라 볼모로 잡혀 있는 꼴이 됩니다. 근데 떠나고 싶어도 집값이나 부동산 값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네. 또 이것도 참으려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가지고 집 마련해주기 서울 사람들도 이제 너무 어렵다고 한탄하는 지경입니다. 즉 만국지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막아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 안에서만 보면 서울의 인구는 지금 줄어든 걸로 나와 있고요. 예. 경기와 인천 지역의 인구가 지금 많이 몰린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경기와 인천에 특히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우리 이동 원장이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이 인구 1,000만이 무너진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그 특정 계층이 있습니다. 인구 연령대로 말하면 20대, 20세에서 29세까지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어디로 몰려드느냐? 서울로 몰려듭니다. 근데 이 또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또 더더구나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 몰려드는데 네.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많이 낳아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저출산 문제가 좀 사그라질 수도 있고 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서울에 몰려든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의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비수도권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중교를 겪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수도권 인구 중에 이제 경기권, 특히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드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가격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계속 도시 외곽을 확산 개발하는 미국식 영어로 쓰면 어반 스포럴 현상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상 참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 모델입니다. 지금 도심은 비어가고 있고 서울도 매한가지입니다. 주야 간 인구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격차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한테 큰 비용을 안겨주는 문제죠. 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의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은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비수도권은 그 농산어촌이죠 이제. 네. 우리가 과소화 낙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산어촌 지역인데 이 농산어촌 지역은 출생아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요. 또 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을 가장 먼저 지금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그런 좀 지역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산 어촌 지역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좀 심각한 그 상황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군이라고 하면은 인구가 5만이 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구가 5만이 유지가 안 돼 가지고 2, 3만의 인구로서 지금 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이죠. 네. 거기에 이제 중소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비수도권 전체에 지금 그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의 인구가 뭐 여전히 매년 좀 큰 폭으로 좀 줄고 있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일하게 충청권만 뭐 세종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좀 더 말씀하자면 지역의 그 청년들의 유출이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가는 것은 첫 번째는 교육이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또 서울 수도권에 가봤자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도 더 덧붙인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출퇴근 문제, 이 경쟁이 심각하다 보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를 그만큼 키울 수가 안 낳게 되는 그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이 많은 그 이 사회적 비용들이 들다 보니까 결국은 출산을 포기하는 또는 출산 시기를 놓치는 뭐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좀 더 심각한 그 이 저기를 좀 말씀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지방 소멸 위기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우리 지방의 또 우리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제 2018년도 기준입니다. 30년 이내에 전국에 이제 226개의 그 시군구가 있는데 네. 이 중에 39%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발표가 났는데 요거는 뭐 그 가임기 여성의 어쨌든 그 비율을 가지고 그 통계를 내서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수도권 지방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 이거는 좀 저는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임금 격차도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지금 심각하게 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별 평균 임금 격차가 2016년도 기준입니다. 수도권이 월 315만 원인데 비수도권은 이제 28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10%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사실은 최저임금도 지역 간 차등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방금 했던 얘기에 먼저 좀 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 우리 충북 지역에서 그 고령화율이 한 40%에 육박하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 60%의 희망이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초저출산, 그 초솔로화로 인해서 또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문헌이라든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계 고령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령화가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높아지게 되면 그 지역 사회가 완전히 찢어지고 분열되어 버립니다. 지금 그 수치를 55에서 65%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40%의 고령화율이라면 남은 것은 불과 15%에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그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 지역의 어떤 위기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쉽게 바뀌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한편으로 우리 지역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서울로 탈출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 아래 좋은 청년들, 좋은 자질의 청년들을 서울로 수도권으로 더 많이 보내야 한다는 그런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인이나 가족으로 보면 대체로 보내는 게 맞고 또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맞을 거예요. 네. 지역으로 보면 이러한 좋은 양질의 젊은이들을 잘 지켜야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채찍, 네. 당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저는 그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모델을 채택해 왔는데요. 수차례 목격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뭔가 좀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을 마치 서울에 가지 못한 패배자, 요새 젊은 애들 얘기로 루저라고 하는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자주 있습니다. 절대 청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 곤란하고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지역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번듯이 가장 먼저 마련해줘야 마땅합니다. 네. 이제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런 수도권 그 입주증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권 정책들을 이제 국정 철학으로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뭐 세종시 건설하고 혁신도시 건설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또 지역 산업을 또 이제 육성하는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쉽게 이주해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는 권력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는 경제 이런 것들 집중이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주 여건이라고 그럽니다. 교육, 문화, 의료 이런 그 복지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수도권에 많이 지금 확충이 돼 있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 비수도권 지방의 또 중소도시라든가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삶의 질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생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의 이 원심력, 우리 블랙홀 이게 강하다 보니까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가 유출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역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뭐 이런 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수도권 문제도 좀 정리를 하자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들 또는 여러 가지 집값 또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처방을 내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압력들을 좀 빼지 않고 자꾸 그 임기응변식의 대책들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은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네.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네. 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2차 대전 해방 이후에 수도권 집중이 쭉 이게 진전돼 왔는데요. 흥미롭게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은 개발 독재기에는 뭐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이 집중이 오히려 심화된 시기는 뭐냐면 민주화된 시기 이후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이 5년, 4년 이런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경로를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전혀 딴 길을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경로 의존적인 한 번 길이 난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티가 나잖아요. 네, 티가 나죠. 예,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 의존했던 그 정책이 노선이 채택되고 또 좀 고친다고 해도 일부 땜질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접근법, 수도권의 감이라 잘못됐고 비효율적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못 고치느냐?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이 많고 또 그 잠김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 가지고 기득권 누린다는데 뭘 자꾸 이렇게 날 귀찮게 하느냐 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측면에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도 그렇게 용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확 벗겨내야 되는데 어떤 곧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 속에서 중앙에 줄대는 게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가 사실까지 횡행해왔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네. 예. 그 정책을 만든 분들 입장에서도 지방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새롭게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 투자된 곳에 조금만 투자하면 더 어떤 효과가 나타나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그런
그 것도 부분도 있을 것 있지만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현 정권을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문재인 정권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은 정부는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뭐 이번에 좀 뭐 달라지겠지 했는데 현실은 달라도 너무 안 달라졌다고 할까요? 좀 문제가 큽니다.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제3기 신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순이라도 한참 모순입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요? 보십시다. 신도시 개발 사업 하면요. 수도권 집중 몰리죠. 더 심각해집니다. 네. 두 번째요. 국가 균형을 하겠다는 그 틀 자체가 훼손됩니다. 세 번째,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하고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조처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 정권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뭐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를 수도권에 진다던가 수도권으로 몰릴 만한 그런 정책들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수도권 정책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가 이제 그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서 이제 2020년도까지가 이제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기간인데, 사실 그 제가 좀 최근에 이제 그 국토연구원의 요 그 정비 계획을 담당하는 그 연구원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 정부가 수도권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를 정해진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뭐 그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그러는 중에 이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기 그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또 하나는 뭐 우리 지역에서도 큰 관심이 있었던 용인의 그 반도체 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그 규모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뭐 그런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그 GTX를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건설하는, 그래서 결국 수도권의 외연들을 계속 확장해내는 거죠. 뭐 결국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을 억제하고 과감히 어쨌든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실은 네.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추진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비수도권에 있는 국민들 보고 수도권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실은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좀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이제 북동부 쪽 있죠, 이제. 여기를 사실은 수도권 정비개혁법상의 수도권에서 제외해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주는 뭐 이런 그 조치들까지 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사실은 뭐 세종시를 이제 행정수도로 우리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 이걸 해가지고 이제 국가혁신단지를 지정해서 지역에 신성장 동력 산업들을 우리가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이 거점으로 이제 만들겠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생활 SOC를 좀 대규모로 확충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일극 체제인 수도권의 과밀 집중 문제를 어떻게 억제하고 이걸 분산시킬 거냐. 이게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 균형발전 정책들을 뭐 이렇게 열거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수도권의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그 성장 개발 정책들은 시장에서 또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현찰과 같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거, 비수도권에서 진행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사업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북에 지금 그 충북선 그 고속화 이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계획만 수립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이게 다 완성되려면은 꽤 많은 그 기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에 그 집중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이미 기존에 해왔던 그 정책의 경로대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에 있어서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단기 성과거든요. 그렇게 이제 남발되다 보니까 자꾸 수도권 집중은 심각해지고 비수도권은 어려워지는 악순환입니다. 이제. 요걸 조금 더 이제 학문적,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이 원장님의 말씀을 좀 보강해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책의 우세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 이동영 원장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수도권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라도 네. 비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정책보다 앞서 우세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앞서 프랑스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 고치고자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되게 우세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주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정책 자체에 관한 얘기인데요. 비수도권 정책 자체가 일관돼야 됩니다. 어떤 지사 시절에는 특정 A 지역을 또 다른 지사 시절에는 B 지역을 또 대상 종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네. 합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상 지역 어떤 특정 지역 우리 지역에 적합한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하지 않으면 100년 하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수도권 정책하고 비수도권 정책의 우세성을 얘기할 때 그런 수도권을 죽이거나 뭐 매력도를 떨어뜨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수도권의 매력도를 키워나가되 비수도권의 매력도를 더 빨리 높여가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정책하지 않으면 오늘 얘기가 허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세성, 구체적으로 일관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맞는데, 우리 뭐 선거도 있고 정권도 5년 만에 바뀌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생기네요. 지금 그대로 뭐 제가 사례를 좀 말씀 좀 드리면 노무현 그 정부 때 이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고 또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후퇴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사실은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바꾸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수혜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와서 그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계속 갔고요.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정책들에 대해서는 뭐 마지못해 추진하는 뭐 이런 그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교수님 말씀을 뭐 저도 이제 그냥 현실대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균형발전 분권 정책들이 일관되게 10년 넘게 왔더라면 일관성으로. 지금 저는 많은 효과들이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거꾸로 돌아가는 그리고 훼손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아시다시피 정권 출범하자마자 경제 위기, 일자리 문제, 물론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들이 있었지만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 이런 데에 발목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분권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국정 비중에 대해서 자꾸 약화시키거나 후퇴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정권의 정부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종시의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발전이 더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혁신도시고 만들어지고 혁신도시에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여러 정주 여건이 빠르게 조성되지 않아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차원에서 이런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혁신도시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어떤 지역도 5년, 10년 만에 도시가 성공하고 뭐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좀 우리의 조급성을 드러내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세종시하고 혁신도시가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은 성립되지 않지만 훨씬 더 지금보다 어떤 지역 간의 격차, 특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질 것은 자명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당초 목적대로 잘 크게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한 이런 지역 균형 개발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좀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일차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고 외국의 도시에 대해서도 그 진단 여부는 한 30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좀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매개체지 않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 지금 일각에서는 돌파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역 어떤 그 균형 발전을 위한 돌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아주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좀 뭐 같은 맥락인데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이 전략을 보면 수도권 인구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은 2004년도에 전체 인구의 수도권이 47.9%였어요. 네. 근데 2020년이죠. 올 연말까지 47.5%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겠다. 다시 얘기하면 2%를 오히려 다운시키겠다고 한 게 수도권 정비 계획의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 다시 얘기하면 계획은 세워놓고 네. 정책은 국정 운영은 따로 이렇게 놀았던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최상위 이제 공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잖아요. 이제 국토종합계획과 그다음에 또 제 5차 이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그 계획들이 있는데 네. 이런 그 법정 계획들 이 계획은 계획대로 잘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목표 관리라든가 또는 정책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를 건설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좋다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관된 이런 정책들이 함께 병행돼서 추진돼야만이 이게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종시를 건설한다 이거죠. 그러면 수도권 정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도권 정책을 거꾸로 돌린다거나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종시하고 혁신도시 건설이 완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실패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30년은 봐야 된다. 세종시가 완성되려면 2030년까지니까 10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혁신도시도 아직은 더 이제 2단계 우리가 그 공공기관 이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최종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미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의 건설의 정책 목표 달성이 좀 안 되고 있다. 결국 실패로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간 거의 실패로 지금 보시는 견해가 다른데요. 뭐 견해가 다르다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해 왔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경제사회 발전 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네. 수도권 집중 문제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0여 년, 2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은 사실 자명합니다. 국토종합계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이 있게 우세성이 있게 추진하면 세종시, 혁신도시 모두 일정한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균형 발전의 기본 선언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헌법 제120조 제2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끝나는 아니고 실천해야 하겠죠. 그 균형 발전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 우리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조금 막고 그 인구들이 지방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을 비롯한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다 공약을 요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해가지고 개헌을 완성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여태까지 지금 개헌을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개헌 얘기는 그냥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도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개헌안을 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고요. 이제 어제죠. 어제 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밝혔는데 네. 이제 오는 그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제 계속된 그 개헌론자입니다. 원래 국회의장을 있을 때도 개헌을 많이 추진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개헌을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주권 이것은 헌법상에 있는 중요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이 다 이미 채택해서 나가고 있는 국가의 어쨌든 성장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30년이 지난 87년도 헌법 체제거든요. 지금 헌법이. 네.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제는 국가를 이 분권화 그다음에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는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 수도권 집중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고 또 투자가 몰리는 뭐 이렇게 우리가 전환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헌법 개정 운동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운동들은 이제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도 우리가 각 정당하고 후보들한테 요구해서 이제 관철시켜낼 그런 좀 계획입니다. 그 개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처럼 우리가 이 국가의 어쨌든 중요한 이 원리로서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공화제를 표방하고 있는 선진국 모두가 양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0개 주 모두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면적에 상관없이 한 주당 2명의 상원을 좀 두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원은 이제 인구 비례로 선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 발전 분권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원에서 법안이라든가 어떤 안건이 올라와도 지역마다 딱 두 명씩의 상원으로 100명이 좀 구성돼 있거든요. 근데 균형 발전과 분권에 역행한다라고 하면 통과시키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울이 지금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도 미국과 같은 방식의 상원을 우리가 선출한다고 하면 서울 2명, 인천 2명, 경기 2명, 6명입니다. 상원이. 아무리 전체. 인구가 많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 견제와 균형과 조화를 이뤄가는 거죠, 국회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분권 균형 발전들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 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주권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만 투표로 선출해 하는 그런 주권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90% 이상이 찬성하지만 국민소환제가 국회에서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법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들 대부분 다 지금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 국민투표를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정민주제를 우리가 적극 도입하자는 거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수천 명이 모이고 뭐 국회 앞에서 수천 명이 모이고 이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금 낭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정 민주제를 통해서 잘못된 이 대의제를 바로잡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권력이라든가 또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되도록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바꿔내자. 뭐 이런 이 얘기입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좀 접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으로 좀 사람이 몰리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좀 당장 닥친 문제에 대해서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곧 4월 총선이 있고 한데 이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이 공약으로 최소한 담겨져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선거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서울에 연줄이 있다. 중앙 서울 집중의 어떤 그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나오는 첫 소리, 일성이 뭐냐면 중앙에 서울에 강한 줄이 있어. 그걸 가지고 날 뽑아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그 자체로 뭔가 잘못됐고요. 민주주의 지방 자체에도 역행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제한된 예산이나 자원을 이렇게 나눠주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중앙과의 관계, 이 권력 관계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지역주의만 더 촉발하고 심화시키고 있고요. 지역의 자생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중앙 정치의 접목이 지역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중앙 정치 접목하다가는 지방이 오히려 더 빨리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까지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후보들이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이 뭘 의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닥치는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인지 좀 절실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관심사, 전국적인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사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의제들이 많이 발굴돼야 우리 지역이 살찌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무엇이 이루어질까?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좀 계획하고 있는 걸 말씀 좀 드리면 앞서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일단은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이 흐름을 이제 지역으로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이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이 신행정 수도 건설, 저는 세종시가 이제는 행정 수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든 권력기관들이 이제는 세종시로 이제는 과감하게 이전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좀 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현행법상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00개 됩니다. 전체가. 또 새로 또 공공기관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 생기는 공공기관들은 이제는 비수도권에 이제 입지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근데 남아있는 이 공공기관들을 이제 2단계로 이 비수도권 지방으로 과감하게 빨리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들 있죠. 이 대학들을 과감하게 이제는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동시에 지방대학도 이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과감하게 이제는 지원 육성을 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경제력 집중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 관련된 모든 본사 네.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는 민간까지도 이제는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그래서 광역 단위로 우리가 광역 경제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빨리 좀 재편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총선 이 공약으로 정당과 그다음에 후보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그것을 좀 약속을 받아내는 이런 노력들을 좀 전개할 그런 좀 생각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이전해오고 또는 투자 유치하고 이런 노력도 좀 중요하지만 네. 지역 내에서 이제는 내부 역량들을 우리가 키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좀 일으키고 자생력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지역 구성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이 지역 혁신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결국은 극과 극인데 네.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농산어촌, 우리 지역 결국 마을 단위부터 우리가 이 주민자치죠. 집정민주제. 이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부터 이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발전시키는 주민자치죠. 이런 노력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이제 분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도 해야 되지만 개헌 이전에 우리가 법과 제도로서 바꿔서 과감하게 지역의 권한과 그다음에 기능들을 이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양하자는 거죠. 물론 네. 이제 며칠 전에 지방이양 일괄법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네네. 많은 권한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은 이 재정분권, 이 재정분권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것이 대통령 공약대로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개선돼야만이 어떻게 보면 지역이 제대로 된 이런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데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그럼 정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비수도권 시민단체로서 또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한 얘기는 우리 이대영 네. 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원장님의 말씀을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 단위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초광역권 내지 광역권에서 마을 단위에 이르기까지 서로 쫄리는 일 없이 예?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 지역 자산이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확립이 돼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골칫거리인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의 자생적인 노력, 대안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삶의 방식이 즉 한마디로 아주 함축해서 더 말씀하면 우리 지역이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지 누가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앞장서야 할 그 일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권력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각한 문제를 정부, 정치권, 국민들이 좀 제대로 인식하게끔 저는 이 문제들을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이 심각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국가적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이렇게 좀 계속 확산시켜 나갈 그런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개헌을 이제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고 채택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정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총선에 있어서의 그 지역발전 전략의 세부 공약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든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든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대기업들을 좀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지방 대학들을 좀 그 강력히 또 육성하는 네.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저희가 정책 공약으로 요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충북이 제안해서 국가 그 계획에 반영돼 있는 강호축 이것은 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이 강호축은 저는 매우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충청, 호남이 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파워를 좀 결집해서 네. 우리가 이 국가 균형 발전의 큰 축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하는 것도 좀 동시에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지방이 더욱더 발전하고 지역으로 사람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사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